오늘은 한번 기후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당회의 결의를 따라 그렇게 이번 해는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는 신앙,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기후 환경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모임들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전하고 오늘 이희린 기후환경부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구를 보존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특강을 여러분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피조물이 해방의 날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허무한데 굴복한다, 해방의 날을 기대한다, 함께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심히도 신음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성도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근본적인 건 뭐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즉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주는 도덕적 피조물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도덕적 피조물, 즉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저주를 받는 것은 창조주께서 마지막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 날까지 이 자연 세계, 창조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창조 세계는 뭐 하고 있다고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음, 고통, 잘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처음에는 아름다웠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도 저주를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저주받게 되었는데, 이 저주받은 세계가 파괴되어도 지금으로 보면 너무 많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후 환경이 곳곳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오염, 온난화, 온실가스,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지구 환경과 관계된 날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미군 특수 잠수정이 필리핀의 마리아나 그 해구에 내려가서 뭐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탕봉지예요, 사탕봉지. 근데 사탕봉지를 조사해 보니까 C14 탄소 동위 원소가 거기서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원자 핵실험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폭탄, 핵폭탄 시험하는 것이 지금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도 오염이 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3월 21일은 물의 날, 4월 22일은 지구의 날. 근데 우리 교회가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 날은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6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유엔이 정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계, 그 다음 환경의 날. 여러분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지킬 거예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6월 첫째 주일을 환경 주일로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이라고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창조 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 감수성이 민감한 거죠. 물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
저주받은 창조 세계에 대한 이 고통을 그가 깨닫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더 깨달을 것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그때가 아마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면 지금은 기절할 정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 세계 보존의 사명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지구는 불로 뚝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녹는데, 어차피 녹을 세상인데 뭘 우리가 보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꾸정물 같은 세상, 우리가 더러운 물 한 바가지 이거 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주신 것이다. 여기 보호라는 말과 보조라는 말이 각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없어질 세상, 뭐 어떻게 쓰든 무슨 관계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 개혁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택자가 하나님의 유효적인 소명을 받고 교회에 부름받아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성화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창조 세계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보전. 어차피 멸망할 거, 뭐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든 멸망할 건데, 이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보존해야 돼. 그때까지. 그게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이 세상 보세요. 너무나 많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제 강의 지금 막 들을 텐데, 여러분 지금 지구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제가 뭐 어디 글 찾아보니까 1달러가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8억 5천 몇 명이래요. 매일. 지구의 50% 이상은 깨끗한 물을 못 먹고요. 하루에 6천 명의 아이가 아사, 즉 굶어 죽어갑니다. 15초마다 한 명씩 죽어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도 몇 명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쓰레기 문제 심각하지요. CO2 이산화탄소 심각하죠. 그죠? 대기 중에 0.03%가 CO2가 있는데, 이게 적어도 문제예요. 적으면 지구가 다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많아도 이게 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또한 망하게 되는 거예요. 1.5도씩 유지하자고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한국 교회가 좌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가 각성해서, 그리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성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주의를 보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힘을 얻은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설교예요.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 자기 본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때 유대 나라가 예레미야가 뭐 하냐면 자기 왕 시드기야에 찾아가 가지고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 하냐면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 달라고 회개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도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구가 어차피 망하니까 이게 아니고, 망하는 이 지구 붙잡고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 회개하면서 마지막 택자가 교회로 유입되어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교회가 보존하고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이 애쓰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제가 부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10분 설교를 마치고, 오늘은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시는데 특강을 하시고요. 특강을. 우리 2일인 자매가 특강을 하는데 우리 교회 기후환경부 부장이시고요. 보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보존해 주세요라는 강의를 PPT로 해서 잠깐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박수로서 한번 우리 환영하도록 할게요. 자,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자,
500여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가족과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케냐 북부 한 연못의 사진인데요. 가뭄이 아주 심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 나무는 사라지고 생계수단인 가축까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 셀레스트 사울로는 온난화로 인해 물순환 주기가 빨라져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물경제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순환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파괴적인 토지 이용과 물관리 부실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와 겹치며 전 세계 물순환에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지만 봐도 심각해 보이는 보고서는 세계 자연기금에서 2년마다 발간하는 지구생명보고서 2024년 버전입니다.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50년간 73%, 즉 4분의 3 정도 감소했으며 라틴 아메리카 및 카브리해 지역의 지구생명 지수는 95%까지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서식지 파괴 및 황폐화, 자원 남용,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을 꼽았는데요. 전부 인간에 의해 야기된 원인인 것 같죠? 네, 다음으로는 바다 수온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 9월 한반도 전체 수온 상승은 2도, 제주도는 특히 4도 상승했는데 이는 아열대 바다를 넘어 열대 바다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또한 올해 고수온특보가 71일 동안 이어졌고 이로 인한 어패류 집단 폐사 관련 기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642만 마리의 우럭이 폐사했고 전남 지역에서는 축구장 3천여 개 크기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새꼬막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또한 고흥과 서상에서도 각각 축구장 900여 개 규모의 양식장에서 꼬막과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고수온으로 인해 동해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 오징어가 북극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체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새끼 오징어까지 발견되면서 북극에서 오징어 산란지를 비롯한 서식지가 이미 형성됐음을 보여줍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대 북극 해빙이 모두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 바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재앙이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육지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 많이 올랐죠. 최근 폭염, 폭우, 가뭄 등의 극한 기후로 먹거리들 앞에 줄줄이 금자가 붙고 있습니다. 금사과, 금배추, 금무, 금시금치,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들을 재배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보도한 과일의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재배 적지, 초록색 부분은 재배 가능지인데요. 이 예측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SSP5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SSP5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 개발을 계속하는 경우, 즉 현재 추세로 진행됐을 경우의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의 사진 사과인데요. 50년 뒤의 사진에 초록색 보이시나요? 초록색 조금 있죠. 거의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배인데요. 2030년대까지는 그 면적이 조금 증가했다가 50년대는 또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급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은 감귤인데요. 감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쪽 지역 일부에서만 재배 가능했던 감귤이 제주도 전체와 강원도 해안가 등 총 재배 가능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우리가 먹는 것, 땅을 밟고 사는 것,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집을 잃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마트에서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식품을 보면서 과일값이, 야채값이, 생선값이 너무 올랐다고 불평하는 제가 어쩌면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까 부끄럽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 인구의 2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은 단 4%에 불과합니다. 즉 기후변화의 주범은 따로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한 숫자를 통해 기후위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나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 온도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잠시 보시면 지구 온도가 되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적정 온도를 유지해 오던 지구의 온도가 19세기 후반 산업화 이후 유례 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활동으로 온실가스가 다량 방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IPCC 기억하실까요? 네, IPCC는 약 200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협의체인데요. 이 IPCC에서 작년에 발간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 실린 지표면 온도변화 그래프입니다. 검정 실선은 산업화 이전 대비 관측된 연평균 실제 지표 온도변화 그래프입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서 약 1.1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은 자연적 인자만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연평균 지표 온도 변화 그래프고, 갈색은 자연적 인자와 인위적 인자를 모두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연평균 지표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검정 실선이 갈색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네, 산업혁명 이후의 급격한 온도 상승은 인위적인 인자에 의한, 인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따라 지구의 각 요소는 순환함으로써 지구는 자정 능력, 재생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온도를 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깨지게 되는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순간 균형이 깨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몇 도인데 몇 도였죠?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1.5도에서 2도 상승 사이에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을 통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묶어야 한다는 내용의 196개국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1.5도까지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기후위기 시계가 우리나라 곳곳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남았는지 독일 기후변화연구소를 통해 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1.5도까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도까지 남은 시간인데요. 1.5도까지는 4년가량 남았고요. 2도까지는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22년가량 남았죠. 네, 22년 6개월가량 남았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IPCC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 2도 오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 지구적으로 살펴봤으니 오늘은 이 부천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상청에서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재밌지 않습니다. 제가 부천의 폭염일수 변화를 검색해봤습니다. 저는 유치부에서 6살 반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마지막 40대, 49살이 되었을 때 부천시 폭염 일수는 약 87일로 예상됩니다. 1년에 4분의 1을 폭염으로 겪어야 되는 셈이죠. 이 아이들이 여든이 되는 2098년도에는 108일이 폭염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라면 1년에 3분의 1 정도를 폭염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시나리오는 SSP5 시나리오로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을 계속하는 경우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SSP1의 시나리오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초록색 막대는 SSP1일 때 예상 폭염 일수이고 파란색 막대는 SSP5일 때 예상 폭염 일수입니다. SSP5 시나리오에서는 폭염 일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데 SSP1일 때는 잠잠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좋은 기후 환경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에 3분의 1을 폭염으로 괴로워해야 하는 기후 환경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무력해지거나 좌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었다고 한창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효한 이후 세계 각국이 노력한 결과 오는 2040년까지 오존층이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한국은 2018년 대비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를 14% 감축했습니다. 물론 경기 둔화 및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축된 경향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목표치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에 다다를 수 있고 기후변화에도 회복의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의류 산업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을 울트라 패스트 패션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산업은 매년 1,000억 벌에 달하는 의류를 생산하는데 이 중 73%는 재고로 남아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기사에 따르면 71개 패션 상장 기업에서 5년간 버린 의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4만 톤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수십만 톤의 재고, 불량 등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죠. 저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의류 플랫폼을 컸다 껐다 하는데요. 이제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파주에 위치한 중고의류 수출 업체에 쌓인 헌옷들인데요. 매일 40에서 45톤의 중고의류들이 팔려나가고 매주 수출이 어려운 헌옷들 약 20톤씩 소각한다고 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 목화 등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그것을 운송하고 염색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물도 다량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고 환경 오염량도 크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잉 생산되거나 쉽게 버려진 옷이 지구 반바퀴를 돌며 온실가스를 배출해내다가 결국 소각되면서 기후변화에 크게 일조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한국이 중고 의류 수출 상위 4번째 나라입니다. 올해가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 연말까지만 옷 사기 한번 참아볼 수 있을까요?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의 현 문화는 지양하고 알맞게 만들어 느리게 쓰기를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저탄소 식생활입니다. 먹거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 중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탄소 식생활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푸드 마일리지를 줄인 로컬 식재를 활용하기.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채식의 날 적용해보기. 세 번째, 여기 보시는 마크 보이시나요? 네, 이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농축산물 소비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분리배출입니다. 모두 분리배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팩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합성수지, 금속캔, 유리병 등 80% 이상 재활용하는 것에 반해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폐자원 수거 보상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유, 두유, 음료팩 등 종이팩이나 건전지를 모으면 종량제 봉투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 달 동안 종이팩을 모으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와 기업의 환경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친환경 활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경 분야는 정책이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정책, 규제와는 다르게 나빠진 기후 환경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돌릴 수 없겠지요.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업의 친환경 활동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요구한다면 기후 회복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일회용품 사용의 적극적인 회피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회피해야 합니다. 왼쪽 표는 OECD가 2022년 발표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실린 플라스틱 사용량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천만 톤으로 230배 증가했으며 2060년에는 12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폐기물 억제 제도는 대량 생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2019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단 9% 남짓이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환경 보존의 목적도 있겠지만 미세 플라스틱, 우리의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생수 30개 제품 중 28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종이컵에 22도의 물을 부으면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2조 8천억 개가 나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출입문 쪽을 보시면 이 사진에 보이는 다회용 컵을 비치해둘 예정입니다. 카페에 음료를 사러 가실 때, 교회 내에서 음료를 드실 때 이 다회용 컵을 자유롭게 가져가서 사용하신 후 옆에 있는 반납함에 두시면 제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씻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실 기후환경 부원들 모집합니다. 요거 내열온도 120도 유해 성분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컵이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사랑교회를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금지 구역으로 선언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무관심 혹은 안일함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완전한 창조 세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이 땅 위에 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의 택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마지막 택자가 구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부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잘 또 강의 들었는데 몇 가지 실천 사항들 하실 수 있겠죠? 예, 저부터 몇 가지가 이미 있어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네팔 우리 그 폭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기후 환경 관계에서 그것이 기후 환경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까 강의도 말했지만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들은 따로 있고 피해 보는 사람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택자가 교회에 유입되는 그 순간까지 이 지구를 보존하지 않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에요. 저는 뭐 옷 많이 안 사니까 일단 뭐 일회용품부터 줄이고 집에서 전기, 뭐 에어컨, 뭐 히터 조금씩 줄여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는 기후 환경까지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